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손다정입니다. 허환구 아나운서가 개인 사정으로 잠시 쉬게 돼서 목요일까지 제가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하나회가 그렇게 출발했고 12.12 쿠데타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주말에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쿠데타라니 무서운데요.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사상 첫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사명 총경을 대기 발령 조치하기도 했죠. 경찰 내부망에는 조직을 바로 세우자는데 대기 발령이라니 정권 입맛에 맞게 행동하는 지휘부를 규탄한다. 이런 비판적인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수도권의 한 경찰서장은 같은 국가공무원인 검사들이 집단 의견을 제시한다고 인사조처하거나 검찰 조사를 하지 않는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조직의 큰 변화를 앞두고 모여 논의하는 게 과연 쿠데타일까요? 징계와 감찰이 아니라 소통과 공감이 먼저겠습니다. 7월 25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관절 건강 잘 챙기고 계십니까? 수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관절은 물론 뼈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관절을 튼튼하게, 관절은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지금 전화주세요. 1522-6688.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더 가네요. 스틸 1번가. 네, 7월 25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정부의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이 지방 위기를 가속화할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 지방분권 대구경북본부 이창용 대표를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를 연결해서 안상준의 세상 읽기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슬뉴생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동시와 대구시가 안동댐의 물을 대구로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희망하는 대구시와 댐 자원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려는 안동시, 이 양측의 이해관계가 적절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 같은 구상이 가능하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기창 안동시장은 후보 시절과 그리고 당선 이후에도 취임 이후에도 안동댐과 이마댐의 수자원을 활용해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낙동강 하류 지역, 예를 들면 대구시를 비롯한 경북 남부권의 시군이 해당이 되겠는데, 이 지역에 이제 수돗물을 공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대가를 안동시가 챙길 수 있다면 이것이 진정한 낙동강 상류 하류 지역의 상생과 협력이다. 이런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수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낙동강 물보다는 상류댐의 물이 치수원으로 적합하다고 밝힌 바 있으며 취임 이후에도 비슷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네, 안동 입장에선 안동댐과 임하댐, 거대 규모의 두 댐이 있지만 취수원은 반변천인 상황이죠. 그러면은 잉여 자원을 활용해서 응당한 대가를 얻는다. 분명한 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비슷한 선례로 지난 4월에 이제 체결된 맑은 물 나눔과 상생 발전에 관한 협정을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당시 이제 장세용 구미시장과 김부겸 국무총리 그리고 권영진 대구시장, 공교롭게도 3명 다 모두 이제 전직 단체장 국무총리고, 경북에서는 당시 이제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가 나갔었는데, 해서 이제 4월에 구미 해평 치수장을 대구 경북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내용을 담은 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당시 협정서 내용을 살펴보면 만약 안동댐이나 혹은 이마댐의 물을 이제 대구로 공급했을 때
안동시가 얻을 수 있는 응당한 대가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구미 해평 취수장을 사례로 봐서 짐작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셨는데 그런데 당시 협정 체결 이후에 구미시에서 이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조건부터 이야기를 한 다음에 왜 재검토를 하기로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협정서 내용을 이야기를 해보면 구미 해평 취수장에서 하루 평균 30만 톤을 물을 이제 추가를 취수해 대구 경북 지역에 공급을 하고 대신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미시의 토지 이용 제한 확대는 없고 또 구미시에 용수를 최우선으로 공급하는 등 구미시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건 이제 원론적인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한 대가로는 구미 지역의 상생 발전 사업을 위해서 환경부와 대구시, 경북도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구미시에 매년 100억 원의 상생지원금을 지원하고 또 구미 국가오산단의 입주업종 확대를 위해 노력을 하겠다. 이런 내용도 담았고 네. 또 더불어 이제 해평습지를 활용을 해서 지역 발전 사업에 협력을 하고 하수 처리장의 시설 개선이나 증설도 지원한다. 뭐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금전적 지원만 바라봤을 때 그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구미시에 매년 100억 원의 상생 지원금을 지원한다. 이거 외에도 대구시의 금전적 지원 등의 내용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대구시는 협정이 체결된 직후에 구미시에 일시금 100억 원을 지원을 하고 또 동시에 이제 KTX 구미역이나 공항철도 구미역에 신설에 협력 지원하고 또 뭐 구미시의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판매를 돕기로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무조정실은 협의회를 두고 상생발전 사업의 추진 사항을 점검하거나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로 했는데 이 또 경북도도 해평습지 생태 자원을 활용한 지역 발전 사업에 협력을 하고 뭐 KTX 구미역 뭐 이런 내용들에 다 협의를 한다고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어디까지 이제 당시 협정 체결을 전제로 한 조건이었고 네. 또 민선 8기가 출범한 이후 재검토하기로 이제 구미시가 결정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안동댐으로 대구시가 이제 치수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구미시는 왜 재검토에 나선 걸까요? 그리고 구미시의 재검토 결정이 안동시, 대구시와 취수원을 공유하려는 결정에 어떤 점을 시사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거는 대구의 물 문제의 경우에는 대구는 이제 1991년에 패널 유출 사태를 겪은 이후로 30년 동안 이 대구의 물 문제가 해넘은 과제였습니다. 네. 해묵은 과제였는데 이게 당시 4월의 협정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려고 한 것은 갈등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측면에서는 뭐 상생 협력이 이뤄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구미시가 재검토에 나선 이유를 살펴보면 반대로 이제 2022년 4월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 이후로 이제 정권 교체가 확정이 됐었고 네. 또 당시에는 권영진 대구시장도 3선에 이제 불출마를 하겠다 선언을 했었고 또 지방선거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는데 협정 체결일은 4월 4일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정부나 대구시 또 구미시 모두 임기 말에 이를 서두르는 데 대해서 지역 정가에서는 뭐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반응도 조금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북도도 고민 끝에 이제 이철우 도지사 대신에 행정부지사가 참석을 하기로 결정을 했었고 네. 또 이 결정도 협정이 임박해서 협정식 체결이 임박해서 내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또 대구시가 일시금 100억 원을 지원하는 것 외에 나머지 부분들 뭐 KTX역 신설이라던가 공항철도역 신설 협력 지원, 뭐 농축산물 판매 돕기 등 추상적인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미 입장에서는 맑은 수돗물을 먹고 싶어하는 건 대구 시민과도 마찬가지인데 메리트 없이 치수량을 늘린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되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돼서 주민들의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 제한도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서 실질적인 이익이 없기 때문에 뭐 약간 재검토를 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네. 또 물론 이제 구미시장이 뭐 장세훈 시장에서 바뀐 것 또한 결정적인 역할이었고 실질적으로는 구미시에 전혀 이익이 없는 협정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안동시에서 예를 들어 대구시와 치수원을 공유하려고 한다면 조금 구미시의 선례를 안동시가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보상이 추상적인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네. 이익을 살펴봤을 때 큰 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거를 안동시가 만약 취수원을 공유하기로 결정을 한다면 저희는 더 많은 이익을 얻어내야 할 것 같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대구의 물 문제는 뭐 오래된 과제이기도 하고 또 대구 치수원이 어느 정도 이전을 하게 된다면 지금 대구의 치수원인 청도 운문댐이나 뭐 또 대구의 가창댐, 공산댐 이쪽 물은 울산에서 이제 울산시에서 방구대 암각화 보건 문제 등과 맞물려서 울산에서도 이제 대구의 치수원을 탐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했을 때 간단하게 안동으로 대구 치수원을 옮기는 문제를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영남권의 주민들 전체의 먹는 물 문제와도 연관이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더 쉽게 접근을 해서는 안 되고 안동시 입장에서는 이게 가능하게 된다면 더 많은 이익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건기창 안동시장이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안동은 댐이 2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물단지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댐으로 인해서 피해만 생겼지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내용 중에는 이제 댐 주변 개발을 가로막는 자연보전지역 해제라든가 이 부분들이 지금 환경부에서 계속 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쉽지 않은 만큼 수돗물을 뭐 어떻게 보면 대구에 판매한다는 관점의 접근이 지역 발전의 기폭이 되는 거는 당연한데 네. 그 뭐 취할 수 있는 이익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 부분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취할 수 있는 이익이 얼마나 될 것인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안동댐 혹은 임하댐 이 물을 대구 취수원으로 활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도수관로 설치나 이런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모될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뭐 비용 문제는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거는 당연해 보이는데요. 네. 일단 대구시의 구상을 보면 영주댐과 안동댐을 연결하는 15km 관로를 매설하고 또 안동댐과 임하댐과는 영천댐으로부터 53km의 도수관로와 도수터널 설치, 또 영천댐과 대구 정수장까지 79km의 관로 매설을 통해 물을 공급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관로가 147km 정도를 건설하게 되는데 네. 총 사업비로만 1조 4천억 원 정도가 이제 소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뭐 만약에 이 과정에서 도수관이 지나는 토지 소유주와의 보상 문제 등이 또 불거지면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건기창 시장의 구상은 이제 낙동강 유역의 강력 상수원 공급 체계 시범 구축 사업인데 이 사업을 통해서 안동에서 수돗물을 생산해 낙동강 하류 지역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뭐 사업이 이제 8년간 9,200억 원을 들여서 하루 치사량으로는 63만 세제곱미터고 정수량도 60만 세제곱미터 규모의 치수장 정수시설을 짓고 뭐 180km의 관로를 설치해서 안동시에서 이제 생산되는 물을 대구나 구미, 김천, 칠곡, 고령 같은 낙동강 건역에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요지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비용 자체는 천문학적으로 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비용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그런데요. 안동댐 물에 대한 중금속 오염 이런 지적도 있고요. 낙동강 상류에 있는 영풍 재련소 때문에 환경단체는 중금속 칵테일이다 이런 지적도 받았습니다. 안동댐과 연결되어 있는 만큼 임하댐 물도 깨끗하지 않다. 또 탁수 현상도 심각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죠. 네. 대구 환경운동연합과 이제 안동환경운동연합, 이게 지역 환경단체들이 안동시와 대구시의 뭐 안동댐 수돗물 사용과 관련한 협정이 있던 날에 이제 성명서를 내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안동댐은 카드뮴, 비소, 납, 아연과 같은 각종 치명적인 발암 중금속 물질로 오염돼 있다. 그래서 영풍재련소로부터 흘러나온 발암속 중금속들이 쌓여있는 거대한 침전조로 안동댐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거나 또 그 물고기를 먹은 백로, 외가리 등도 폐쇄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안동댐과 임하댐을 연결시켜 안동댐의 물이나 임하댐 물이 같은 수준이다. 그래서 안동댐 물을 낙동강 하류나 대구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안동댐 바닥에 쌓인 중금속 폐족토를 걷어내고 맑은 물로 정화한 다음에 공급을 해야 된다며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과 건기청 안동시장에게 실태 파악이 우선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실제로 환경부가 이제 5월달에 발표한 낙동강 상류의 수질과 퇴적물의 측정 결과를 따르면 안동댐 퇴적층 세 곳의 카드뮴 농도는
나쁨에서 매우 나쁨 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카드뮴 농도는 1kg당 6.09mg을 초과하면 매우 나쁨 등급으로 분류가 되는데 안동댐에서는 5.21mg에서 8.3mg이 kg당 최대 검출이 됐거든요. 네. 또 안동댐 수질 자체는 이상이 없다는 게 수자원 당국의 설명을 하는데 네. 반면에 이제 안동 시민의 치수원은 이제 반변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단체장이 제대로 된 실태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생각도 듭니다. 네, 결국 맑은 수돗물을 사용하고 싶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현실이 되면은 대구 시민이나 낙동강 하류 주민들은 중금속물을 먹게 되는 상황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낙동강 치수원 문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구 시민들에게는 30년이 넘은 해묵은 과제고 또 그 치수원을 바꾸는 결정에 따라서 영남 지역 전체의 치수원도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안동시 입장에서는 애물단지일 수도 있는 안동댐이나 이마댐의 물을 판매를 해서 수익을 얻는다면 지역 발전에 새로운 동력이 되는 것도 맞고요. 네. 그런데 아까 환경단체의 지적처럼 제대로 현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대구시나 안동시가 이번 건도 조금 무리수였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오염된 낙동강 상류나 안동댐 물을 정화하는 노력이 먼저 돼야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치수원을 다변화를 한다거나 또 그 수자원을 판매한다는 방법들을 논의하는 게 순서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동댐 취수원 관련 문제, 지금까지 양승진의 슬뉴생,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어느새 쌓여버린 불필요한 메일을 지우고 계시군요. 탄소를 4g 줄이셨어요. 화면 밝기를 낮춰서 눈 건강을 챙기신다고요? 에너지를 20%나 절약하셨네요. 오, 영화 볼 때는 항상 휴대폰을 꺼두신다고요? 중고거래도 자주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여러분의 좋은 습관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100.1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지난주 정부가 10년간 반도체 인재 15만 명을 양성하겠다며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안을 두고 지역 시민사회와 지역대학의 반발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 과연 무엇이 우려스러운 걸까요? 지방분권 대구경북본부 이창용 대표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정부가 10년간 반도체 인재 15만 명을 양성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7년까지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5,700명 늘리기로 했는데요. 지역 시민단체의 반발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예, 대학 관련해서 또 반도체 관련 학과의 정원이 말씀하신 대로 5,700명 늘리기로 했는데, 네. 또 보통 일반 대학의 반도체 학과에도 한 2,000명 정도를 늘릴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학생을 선발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어서, 네. 학생 충원율이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는 상당히 격차가 있어요. 네. 비수도권은 학생 충원이 잘 안 되는 그런 또 한계가 있고 해서 이게 자칫 비수도권 청년들이 수도권에 이제 학생 선발을 동이 같이 늘리게 되면 네. 비수도권 청년들이 이제 오히려 수도권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네. 사전 여론조사에도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도 2배 수준으로 대학의 의향을 물어보니까 네. 나온 거로 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좀 지역 대학의 오히려 더 위기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 정부가 지역과의 좀 더 적극적인 소통 없이 너무 성급하게 발표한 측면이 있어서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관없이 대학 전체의 정원을 늘리기 때문에 오히려 비수도권 대학에서는 인재들 유출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 있는 대학은 또 그 지역에 반도체 관련한 생산 연구 인프라가 사실은 서울에 판교, 용인, 평택 여기에 쫙 깔려 있어서 네. 거기 오히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비수도권은 상당히 좀 오히려 어려움에 처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은 청년 인구 유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이번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이 지역 대학의 위기와 함께 지역 청년 인구의 유출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교육부에서 이제 각 대학에 사전에 이제 정원을 늘릴 의사가 있는지를 사전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수도권의 14개 대학은 한 1,260명 정도를 정원할 의사가 있고, 비수도권에는 13개 대학에서 한 600여 명 정도의 정원 의사가 있습니다. 이것만 봐더라도 수도권이 비수도권 2배가 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수도권은 전반적으로 학생 충원이 쉽지 않고, 또 비수도권 대학의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비수도권 학생들이 수도권에 이제 또 선호 경향이 있어서 또 인재가 또 집중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년 유출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가속화되고, 또 대학도 이 정부에서 대학을 한번 살려보겠다 하는데 의도와는 달리 좀 위기를 가속화시킬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대학은 정원을 증가시켜봤자 학생이 안 오는데 증원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을 살리는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이 되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관계부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거를 지역의 입장을 대변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나 지역균형발전특위나 이런 중앙정부 차원에서 내부에서 이거를 걸러주는 어떤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이게 마구 중앙부처에 의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정원하는 비율을 지금은 2대1 정도로 보이는데, 이거를 균형발전 차원에서 1대2로 비수도권을 더 강화하는
그런 방안들도 한번 논의될 필요가 있고, 네. 그 반도체 관련된 인프라와 인재 양성 허브를 수도권에 또 서울대의 수도권에 두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비수도권에 우리 지역에도 이제 구미라든지 하여튼 이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 이제 비수도권에 두는 방안을 균형 발전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거를 각 부처가 제안하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좀 평가하고 제동을 걸어줄 수 있는 중앙 차원에서 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종합해 보자면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 증원 비율을 수도권 외 비수도권 지역에 더 많이 배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첫 번째로 보여주고, 두 번째는 이런 관련 인프라를 지역에도 확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세 번째는 네, 지역 입장을 대변하는 그 기구가 중앙부처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현재 지역대학은 이번 사태가 아니어도 이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지역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정부에서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대학을 육성한다고 이렇게 저런 정책을 펴왔는데, 네. 전부 다 사실은 무의로 돌아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대학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 지역에서 그 대학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러니까 대학 정책권을 각 지역으로 또 가능하면 대구 경북처럼 경제권역별로 이렇게 권한을 이양하는 데서 이제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능하다면 이제 지금 고등교육위원회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게 대구 경북에 지금 논의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특별자치단체하고 연계해서 네. 우리 대학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그 지역 사회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서 자꾸 중앙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지역 대학을 살리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 해결 방식이 탑다운 방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문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들을 도출하고 바텀에서 탑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또 권한이 지역으로 많이 이양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리를 아주 명쾌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예. 또 이어서요, 지방시대를 열겠다,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요. 인수위 시절 지역균형 발전 특위를 설치하기도 했었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 윤석열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공약은 제대로 잘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십니까? 지금 초기인데 일단은 지켜봐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이번에 이 정부의 중앙정부에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정책이나 반도체를 초강대국 달성 전략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러니까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정책과 연계해서 제대로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네. 이게 이제 하여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꾸 이제 균형 발전 정책이 따로 있고, 네. 또 이렇게 반도체 인재 양성 정책이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고, 네. 반도체 인재 양성 정책이 균형 발전 정책에 기반해서 추진돼야 되는데, 이번에 이걸 추진하는 과정이 바로 이제 윤석열 정부의 균형 발전 의지를 한번 가늠해보는 어떻게 보면 시험 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책 방향들이 균형 발전 또 지방 분권과 함께 어우러져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실 이번 정책은 좀 더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네. 지금처럼 하게 될 경우에는 균형 발전 정책은 무의로 돌아가는 것이죠. 네. 사실 이런 게 중요한데. 그렇죠.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역에서부터 좀 더 강력한 요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이렇게 중앙 단위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걸러주고 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총리급의 분권균형발전부를 좀 신설하는 게 좋겠다. 네. 지금처럼 사실 균형발전과 무관하거나 저해하는 이런 정책이 일방적으로 발표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또 지방정부 차원에서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구, 제도적인 어떤 기구를 좀 마련하는 게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별로 논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듯해서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균형 발전, 지방 분권을 저해하는 이런 정책들은 중간에서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방 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 분권 개헌과 부총리급의 분권균형 발전부 신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방금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이것과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해서는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이 지금까지로 봐서는 개헌을 추진한 의지가 없어 보여요. 네. 그거는 그렇다고 또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의 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전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문기구여서 제대로 이제 역할을 하는데 좀 한계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부총리급의 분권균형발전부를 어떤 집행기구로 좀 설치를 하고 여기에는 행안부와 국토부, 산자부, 교육부 등의 기능 일부를 통합해가지고 이런 게 설치가 돼야 이제 지역과 관련 균형발전 정책이나 지방분권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자문기구인데 행정기구로 분권균형발전위원회를 의결기구로 설치해서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의결기구를 만들어야 제대로 좀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권 정책과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문기구로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 보이니까요. 의결기구로서 행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지금까지 지방분권 대구경북본부 이창용 대표를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상준의 세상 읽기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나요? 오늘은 유럽의 그 폭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유럽에 이제 외신에서 여러 차례 이제 나왔지만 7월 중순 경에는 남부 유럽의 경우에는 45도, 47도 마치 사막의 기온처럼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많은 이제 수천 명의 희생자가 나왔다 그러고 지난주에도 영국에서 아주 폭염 때문에 외신이 여러 차례 이제 나온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유럽에서 이제 자주 일어나면서 2003년도에 아주 그 기록적인 폭염 이후에 한 20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네. 이제 기후 위기가 현실로 이제 막 닥쳤다는 네. 그런 그 경고들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경험했던 유럽 생활하고 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교수님께서는 독일에서 생활을 하셨다고요? 그때 당시 생활하실 때 독일의 기후가 어땠나요? 그때만 해도 독일에는 에어컨이 없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예, 아마 믿기지 않을 겁니다. 네. 독일 날씨의 좀 특징, 유럽의 좀 날씨의 특징을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 네. 대체로 한 11월부터 4월까지는 겨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년이 겨울이죠. 네. 그래서 이제 아주 음침하고 이제 구름이 많이 낀 그런 날씨 거의 한 6개월 정도 계속 갑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5월이 되면은 정말 거짓말처럼 화창한 날씨가 하면서 더워지는데, 이제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그들의 이제 어떤 육체 문화들이 이제 있어서 좀 이제 문화적으로도 약간 좀 충격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그런데 네. 재밌는 거는 이 독일의 기온도 이제 여름이 되면은 30도 후반 이상으로 갈 때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도 별로 걱정을 하지 않는 게 네. 습도가 낮아가지고 그늘에만 들어가면은 더위를 그렇게 못 느껴요. 우리의 여름하고 좀 다르거든요. 네. 이 동아시아의 여름하고. 습도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별 크게 문제가 없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보니까 가정이나 자동차에 에어컨이 없는 거예요. 대중교통에도 없고. 그래서 우리하고는 많이 차이가 났었는데 네. 이제는 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아, 대중교통이나 가정에서도 에어컨을 살펴볼 수 없었는데 2003년에 몰아닥친 폭염이 유럽 사회를 바꿔놨다고요. 네, 그때 저는 사실 2002년에 귀국을 했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몇 년 뒤에 갔더니 이때 2003년에 얼마나 이제 뜨거웠는지 당시에 이제 경험했던 분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정말 숨 막힐 정도로 힘들었다고 그러면서 기록을 보니까 당시 이제 프랑스에서만 15,000명이 사망을 했고 더위로 네. 유럽 전역에서는 7만 명 이상이 사망한 기록이 나옵니다. 엄청난 거죠. 재앙이죠. 굉장히 큰.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이든 프랑스든 독일이든 뭐 사실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비슷하거든요. 네. 이제 남부 유럽 쪽으로 가면 좀 많이 덥지만은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더워지니까 그 노령자들이 혼자 사는 특히 혼자 사는 노령자들이 네. 열대야에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 그러고 정부도 사실은 이런 재앙 앞에서 폭염이라는 재앙이 사실은 그전에는 없었으니까 잘 모르다가 이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엄청난 인명 희생으로 네. 이어진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한 2004년인가 6년인가에 네. 독일에 다시 갔었는데 네. 그때는 벌써 이제는 이 상점에 에어컨들이 이제 나와 있고 가정이나 승용차에 많은 이제 경우에 에어컨이 설치된 차들을 볼 수가 있어가지고 네. 그 수년 사이의 변화를 저는 아주 좀 실감을 했습니다. 당시에. 딱 2003년에 몰아닥친 폭염을 전후로 그것을 다 경험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네. 2003년에 다시 방문을 했더니 에어컨들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 네네. 근데 사실은 이제 전혀 그런 걸 사용 안 하다가 가정이든 승용차든 다 설치를 하니까 이게 또 에어컨이라는 게 탄소 배출의 아주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프레온 가스를 내뿜으면서 이제 하는 거니까. 어째 보면은 이제 기후 위기의 그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다시 탄소 배출을 많이 내면서 기후 악화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경고장도 많이 날아오는 거죠. 그렇죠. 더워질수록 에어컨을 틀고 또 에어컨을 많이 틀수록 지구의 온도는 올라가는 이게 악순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죠. 올해 또 엄청난 폭염이 다시 유럽을 덮쳤습니다. 또 폭염이 또 한 번 유럽인의 일상을 바꿔놓고 있다고요? 네, 사실 이제 뭐 앵커님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럽은 에너지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네, 지금. 맞습니다.
봄에 비해서 100% 올랐다 그래요. 가스 요금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부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또 폭염이 닥치니까 이 물로 식히는 수밖에 없으니까 물 사용량이 이제 엄청나게 또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최근 이제 외신을 보니까 물 사용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시 당국이 굉장히 지금 애를 많이 쓰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도시에서는 이 수돗물 공급 업체가 수압을 낮춰서 많이 못 쓰도록 한다든가, 식수나 샤워 이런 외에 수돗물을 사용하면은 이제 범칙금을 부과를 한다든가,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로 스위스에 있는 남부의 어느 도시에서는 수영장에 물을 채우거나 정원에 물을 주거나 세차를 하거나 우리가 흔히 하는 그 물 사용이잖아요. 네. 먹는 물 말고 샤워 말고 이런 데 수돗물을 쓰면은 우리 돈으로 1,000만 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게 또 고유가 사태가 그 연료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물을 대체해서 사용해서 이런 물 공급까지 절제해야 하는 이런 상황까지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에너지 가격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유럽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공공요금이 엄청 비쌉니다. 네. 수도요금도 굉장히 비싸요, 우리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이런 물을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이제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지만 개인적으로도 지금 일상에서 굉장히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일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후 위기가 우리 일상생활을 파고들어서 위기가 저희 실생활에서도 위기를 느끼게끔 해주는데요. 자, 그럼 오늘의 결론을 좀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이제 서유럽에서 이 폭염이 지금은 이제 점점 더 확산돼서 동유럽 쪽으로도 간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약간 좀 주춤한 상태지만 다음 주에 다시 또 폭염이 온다고 예고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전 유럽이 이제 이 폭염에 휩싸이는데 서유럽은 그래도 좀 경제적으로 동유럽에 비해서 낫지만 동유럽 시민들은 정말 이런 폭염이 오면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받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 유럽이 지금 에너지 가격 상승, 그에 따른 물가 인상, 폭염, 정말 지금 유럽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괴로운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런 40도 넘는 더위를 2018년에 한번 겪은 적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에게도 언젠가 또 이런 것이 올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걸 생각하면은 우리 시민 입장에서도 이와 같은 이제 문제들이 닥쳐왔을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대비할 수 있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정말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에너지 문제라든지 그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이제 논의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유럽의 기록적인 폭염에 관해 이야기를 했지만 이 기후 위기가 언제고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단번에 생활 습관을 바꾸긴 어렵겠지만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어떻게 하면 있을까, 실생활에서 적용해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근데 이런 이제 폭염이 여기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미국 동부 지역에서도 지금 인구가 굉장히 제일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 쪽에서도 또 폭염이 이제 몰려와가지고 그쪽에서도 지금 상당히 이제 비상 상황이라고 할 만큼의 그런 심각한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보면 전 지구가 지금 다 뜨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는 그나마 이제 이렇게 겨우겨우 대응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점점 더 심해질 경우에 다음 세대의 경우에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또는 환경에서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비하고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는 개인적인 생활 습관의 변화라든지 사회적 담론을
좀 더 긍정적인 차원에서 네. 좀 이끌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 궁금해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지금까지 안상준의 세상 읽기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